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합동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이었다가 지난 9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고 이우석 군 사건의 대리인 중 한 명입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합동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에 현재 접속해 주신 분들께서는 화면과 음향이 잘 들리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2021년 대전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피해자들의 사건 대리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 토론회의 그 발제자들이신데요. 그럼 오늘 토론회의 발표자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이우석 사건을 총괄 대리하고 계신 기독법률가 대표이신 이병주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소방공무원 사건을 대리하고 계신 장동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재진입니다. 네, 장동환 변호사님은 대전에 계신 관계로 줌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환 변호사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모임의 대전 충청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법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두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2021년을 마무리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21년 대전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사건의 대리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통해서 공무원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청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표자이신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고 이우석 군은 대전시청에 입사한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선배 공무원 팀장으로부터 8시 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 커피, 차 이런 거 준비해라. 그리고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해라. 혹은 팀 내에 있는 화분에 물을 다 주라. 이런 허드렛 일을 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투명인간 취급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런 피해로 인해서 출근만 하면은 숨을 쉴 수 없는 공황장애 증상을 겪다가 휴직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팀장님과 상담을 하던 중 팀장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래서 휴직 신청일을 하루 앞둔 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전시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가족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 이우석 군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할 때 들은 이유도 조사 결과 참고인들의 그 진술이 너무 상반되어 조사의 한계를 느꼈다. 이런 너무 황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리인들은 대전시가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할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유족과 고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님, 이런 대전시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희 변호사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대전시 공무원 이우석 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일반적인 1차적인 가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대전시장이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서 사람이 이제 죽을 정도로 큰 사고니까 당연히 이제 적절한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의외로 대전시에서는 조사를 좀 하다가 조사할 능력이 없다,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고에 대한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의 2차적인 가해 행위, 유족과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하는 더 심각한 가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조사와 징계조차 취할 만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저희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의 경위와 대전시의 무책임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이게 2019년 말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알고 계신 그 내용은 다 이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아주 명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얼렁뚱땅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법적인 정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이 강하게 되어 있고, 현재 공무원법에는 이 내용이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서 명료하게 들어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항에서 사용자는 신고를 했을 때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시장이 한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한 것처럼 조사를 우리는 할 능력이 없다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이 없는 셈입니다. 사망에서는 이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일을 막는 조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입니다. 5항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무원법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장과 감사위원회가 회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몇 개 되지 않는 조항인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그 실천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의 의무를 요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자 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법령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조치, 피해자 보호를 다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사기업,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피해자와 같은 공무원들은 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도 그 입장에서 처리한 것이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직후에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으로 공무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 공무원이 명백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이 이르렀음에 불구하고 대전시청에서 아무런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사건 말고도 민간 기업의 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고에 대한 조사나 이제 피해자 보호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작은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은 회사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결론을 자기 주체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무려 대전광역시 시장 정도의 큰 전국에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커다란 그런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회피를 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배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돼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그렇게 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들어간 것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이제 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한 법령에 공무원 관계 법령에 더 좋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은 공무원법이 우선 특별법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 되지만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이제 따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르면은 근로기준법에 훨씬 더 큰 보호가 있고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는 법률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없이 그 하위에 정부의 규칙이나 행정규칙 이런 데에서 이제 갑질 제한하는 이런 정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공무원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 6일에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후로는 지금 20년, 21년, 2년 이상 이제 공무원들은 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일반 기업의 사기업 근로자보다 훨씬 직장 내 괴롭힘에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번 사건처럼 대전시 공무원 또 소방공무원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사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6장의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이제 해석론으로 정부와 다퉈가지고는 그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대전시 공무원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이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이제 시행령 개정 같은 걸 하라고 이제 지시했고 실제로 시행령은 개정하겠다는 지금 이번에 발표 나왔지만 왜 법률에 의한 보호를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는 이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로기준법 6장의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그런 공무원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을 사기업 근로자보다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약한 보호를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이 뚜렷한 명백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입법권이 있는 국회와 정당,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계된 공무원 노조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게 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보다 더 약한 보호를 받아야만 될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정당성이 없다면은 이번에 대전시청 공무원 이우석군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그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장의 무책임한 보호조치 회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또 그 억울함을 인정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과 또 여러 관계자들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그런 언사를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고 대통령을 시정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입법권에 큰 영향이 있는 각 정당 또 공무원 이 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애쓰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즉시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즉시 각 정당 단체의 주요 정강 정책 또 공약사항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입법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꼭 필요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조치로 여러 관계 주체들이 조속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무원에게도 근기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위법 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공무원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향으로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 도입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무척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인 대전시 소방공무원 사건과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주신 장동환 변호사님을 연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잠시 연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환 변호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대전시 소방공무원 사건 대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전시 소방공무원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그 사건 당사자들하고 사건이 일어난 기간들 중심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대전시 산하 소방본부의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가해자로 저희가 보는 사람들은 소방본부의 관계자들하고 동물 직원들입니다. 앞서 그 대전시 공무원 사건하고 유사한 면도 있고 차이 나는 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은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저희 망인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저희 망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무 조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장 상사한테 정식으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서 공무원으로 대표해서 이렇게 건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직장 협의회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장 협의회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어떤 직장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에 관한 후반 대결을 뭐였냐면요. 이게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상당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시피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은 이제 공무원들은 시청 내 식당에서 식사를 이용하는데 항시 대기 태세를 갖춰야 될 상황실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거의 식사를 다 이제 주문 배달시켜서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한두 번 정도 이제 그 식사 배달을 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1년 내내 동료 당에 바뀌니까 상당히 동료 근로자에서 불만은 많이 있지만은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인께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배달 문제가 완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1년 동안 계속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배달을 시키는 이 식사 문제 해결을 어떻게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느냐, 스스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제기한 거냐, 위해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수직적으로 지시를 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의 국비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식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힘든데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오랜 기간 동안 식사 문제가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럼 중단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럼 중간중간에 개선할 방법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일 말단직 직원이 근무 시간을 빼가지고 또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1년 동안 주문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직장인들의 대표라고 그러면 응당해야 되는 것 같은 청식지하면서 불가하죠. 근데 여기서 그럼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소방직 공무원의 조직사회의 특수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방직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항상 소방직 공무원하고 연상되는 부분들이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화재 같은 문장들에 투입되기 때문에 거의 군대와 같은 그런 생명 회복식의 경비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군대는 당연히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이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직 문화는 군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전체 소방본부를 시위하는 사람이 내린 식사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당신이 아무리 직장협의회 대표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망인께서 그 문제를 그 직장의 대표한테 건의를 했는데 당연히 흑사를 당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흑사를 당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건의 발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근데 그 조직의 대표가 그냥 개인 맹감선에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조직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에 회의를 붙여버립니다. 그 회의를 붙일 때는 통상 근무 시간 내에서 그 회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할 직전에 한 30분 정도 회의를 예열했죠. 그럼 일단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조직 퇴근을 못하는 분들 때문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당연히 왜 네가 우리 조직에서 결정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직장협의회 대표지만 그거를 네가 상무에 바로 따졌느냐라고 본인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다수가 연출되고 그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장협의회 대표로서 상당 권리를 갖고 정당한 문제를 했는데 상황은 그 직장 상사가 그 부분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대립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응당 대표 받아야 될 동료 직원들이 본인을 비난하는 그 다수가 일치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에 진행하자 굉장히 힘든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고 바로 진단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이 사건은 본인이 병원 치료 포함해가지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한 5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대부분의 기간을 또 영상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그것 때문에 병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중에도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인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전에 본 탄핵 절차를 다른 소방공무원 공무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 직장인의 대표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조직사의 인식인 토론 같은 게 필요하면 되는데 이른바 댓글 작업을 통해가지고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이지매까지 한 인식모욕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 형태는 물론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 논점은 네가 직장에 대해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전체의 어떤 그 식사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어떤 라인을 타고 보고가 되어 있는 왜 망인이 직장에 대해 대표라는 이름으로 직보로 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냐라는 비난의 연장선상이었죠. 그렇지만 찬반 여론 끝에 또 탄핵까지 말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말미에 가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그런 사건들이 보고드리고요. 사건 내용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속 처리 과정은 아까 이 변호사님 발표하고 좀 비슷한데 나름대로 또 저희가 좀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질문에 답하는 면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전시 소방공무원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사건을 직접 맡고 계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소방공무원 사건을 대리할 때 대전시에서 대응하는 것 중에 특히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하고 저 입장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판정기관에서 기관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감사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감사 결과는 여전히 당사자들의 의견 해석을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대신 이제 경찰서에 사건 조사 의뢰를 하는 형태로 일단 중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건의 진상은 전혀 공식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상 재해 사건도 여전히 그냥 진행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제가 조금 여기서 문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공무원들의 선의를 일단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쉽지 않다는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금 문제적으로 아까 이제 근로기준법의 76조의 조사 의무 사개월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데 이 76조 이 항을 잘 보시면요 그냥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되어 있습니다. 조사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장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조건에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 개시하는 어느 정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조사 부분에 대해서 완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을 피해갈 수 있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가정공무원 입법을 할 때도 이 점은 조금 더 명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에 이명기 변호사는 발제에 좀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추천해서 뽑은 민선 우리 이제 그 지자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도 있고요, 자치단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법을 바꾸기 전에라도 내부에 규정해가지고 내부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그죠?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에 있었더라도 왜냐하면은 이게 조직 책임자라든지 조직 전체 구성원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자기 부하 직원의 문제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될 경우는 이것이 공무상 지혜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조직 최고 상급자의 시위 책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보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감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들을 운영한다든지
또 외부 감사를 인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제보 의결 기관에 대해서 정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다 주문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런 사망 사건 같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외부 전문가의 연구라든지 외부 조사자들을 한수로 꾸려서 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그 감사나 그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대신에 조사 행위를 두고 사건의 경찰서 일치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형법 위반 사건이죠. 그렇죠? 당사 범죄군을 특권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집단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처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형태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벼운 형태의 언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폭행이라고 해도 그렇고 내연성이라고 해도 그렇고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걸 어기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을 때 소위 정신적, 신체적 그 괴롭힘 위반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타수가 조금씩 가다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그 소위 그 경찰서나 검찰에서 무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조차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소위 민사의 행위적 책임, 징계적 책임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중간 영역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한 조사, 이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세요. 조직의 실패와 그에 가담한 사람들의 면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할 방법도 없죠. 그럼 유족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많이는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힘든 어떤 미국에조차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사 책임이 아닌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요, 이건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현실들을 다 피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피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잡기 위해서는 즉시 예컨대 지방자치법령을 붙인다든지 또는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즉시 외부 조사위원회를 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 열심히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징계 책임을 하면 되고요. 또 행사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것을 지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새겨듣게 되는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조사 의무와 관련돼서 조사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완료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너무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준비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 소방공무원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추후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사, 행정, 형사 보통 이렇게 우리가 손해가 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공무상 제의 신청을 제가 해놨습니다. 공무상 제의 신청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전부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본인의 일기장이라든지 진료기록이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경험 담 이런 것들 다 수집해서 다 정보해가지고 일단은 공무상 제의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공사 책임이라든지 추가적인 공사 책임이라든지 징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상 재해 인증 신청을 통해가지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그게 판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좀 더 공신력 있는 판정 이유가 성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개인이건 또는 국가기관이건 추가적인 어떤 민사 책임을 국가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진상이라는 것을 피했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건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무런 징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를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이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동환 변호사님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예, 마지막 주제인 이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 및 실태 조사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주신 희망법센터의 김두나 변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법센터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 변호사 단체로 소수자 인권 옹호,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김두나 변호사님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두나라고 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논의에 오늘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공공 분야, 공무원 분야를 포함해서 공공 부분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최근 이루어진 실태 조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무원 사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공공 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언론 기사 검색을 막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모두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오늘 현황의 자료는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올해 진행한 관련 실태 조사의 내용을 주로 참고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법률 스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조사에는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어서 미리 직장갑질 119의 양해를 구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직장갑질 119는 이 공공 분야 직장의 괴롭힘과 관련해서 이번 이제 문제가 된 대전시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체계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실태 조사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의 이 지자체에서 접수된, 그러니까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총 123건이었는데요. 지자체 공무원 수의 전체 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제 적은 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서울시 사건이고 나머지가 16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접수된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매우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제 사건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직장갑질 119의 실태 조사에 참여한 이제 공공 분야 직장인들의 답변을 좀 살펴보면 4명 중에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답할 정도로 사실상 이런 공공 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민간 기업과 다르지 않게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보도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들이 이제 언론이나 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가 한 18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 중에서 9명이 또 공공 분야에서의 종사자였다는 부분을 봐도 이 공공 부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태 조사에서 이제 드러난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업무의 강요, 부당 지시, 따돌림, 차별, 폭행, 포괄 순으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형별로 사실 큰 경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것은 사실상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태 조사에서 이 공공 분야와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경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차이를 보였던 항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괴롭힘이 건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공 부문의 직장인들이 영향이 있었지만
진료나 상담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이제 전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약간 높았고, 또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이제 전체 직장인에 비해서도 약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 분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심각한데 지방 정부나 뭐 중앙 정부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직장갑질 119는 17개 지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신고 체계라든지 처리 현황들을 조사해서 상황이 어떤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분석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정부가 이제 공공 분야의 이제 갑질, 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게 된 어떤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2014년에 뭐 땅콩 회항이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2017년에도 군에서 공관병을 이제 사적으로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뭐 김장시키고 뭐 빨래시키고 뭐 여러 가지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이제 가혹행위를 한 사안들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소위 이제 공공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갑질, 괴롭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굉장히 높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2018년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에는 뭐 예방 인프라라든지 이제 피해 신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이제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피해자 보호나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대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갑질 판단 기준, 뭐 처리 절차, 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제시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각 이제 지자체나 뭐 기관의 법령이나 조례나 뭐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또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어떤 신고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직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기관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지자체들도 이제 관련 대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시스템을 정비는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건지,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공공 분야에서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처리 현황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주 저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에 이 17개 광역 지자체 전체에서 이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123건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이 중에 서울시에 신고된 건수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에서 어떤 신고를 통해서 이 문제가 뭐 조사되고 해결되는 것들이 이제 괴롭힘의 어떤 근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괴롭힘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뭐 지침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뭐 조례를 제정한 곳 아니면 관련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다 마련한 이 지자체는 한 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조례가 마련된 곳조차도 내용이 매우 미비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13개 지자체 정도였는데요. 사실 아직 뭐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마련한 지자체들도 있어서 조속한 뭐 계획 마련이라든지 보완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도 이제 전체 광역 지자체 중에서 15개가 전담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만 이제 수행할 뿐, 뭐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보호 체계를 뭐 마련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는 이제 조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지자체별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신고 접수가 이제 지자체에서 굉장히 저조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실태 조사를 잘 실행하면 사실 숨어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교육은 뭐 하소연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뭐 집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청년 교육을 하면서 같이 껴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이제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이 보고서는 사실 이제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교육이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뭐 직급별 뭐 아니면 구성원의 특성 또는 공무원 사회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자체에서 이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체계들을 갖춰가려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상당수의 이제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거나 아직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공공 분야에서의 어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되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고 또 각 기관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무원 관련법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 사건들 오늘 소개해 주신 사건들을 계기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시행령 개정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거기 내용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기준을 이제 신설한다고 입법 예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개념의 이제 개념 정의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이런 개념 정의만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어떤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든지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법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인사처 예규를 통해서 이제 보장하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재해를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약간 상향 개정 입법을 해서 공무상 질병의 예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이제 포함하는 입법 예고를 얼마 전에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시행령, 법 개정 움직임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이제 법에 명시된 규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적어도 근로기준법 규정처럼 여러 보호조치 의무라든지 여러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라든지 조사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그러니까 성희롱 관련 규정이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되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그런 규정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이 되었을 때 이제 공무원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었고 이러한 개념을 공무원 징계령 등을 통해서 개정함으로써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개정안을 낸 상태라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얼마 전에 고 이유석군 사건과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당연히 이제 대전시의 약속처럼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솔직히 저희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회피를 한 상태가 돼서 저희는 계속 이제 가족들과 함께 촉구를 하면서 징계 절차를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제 진정서,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제 행정기관의 그 행동으로 인한 고충 민원 진정서를 냈습니다. 1차적인 인권 침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2차적인 인권 침해는 그거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역단체 장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진정을 냈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 시정 조치로서 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원래 이런 권고를 하시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인권 침해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조금만 짧게 좀 보충을 해드리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내용 중에 보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 조항으로 이제 법률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 이제 장 교사님이 조사를 시작은 하는데 언제 끝난지가 모른다는 이 법의 약점도 개정할 때 같이 감안돼 가지고 다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이 법이 이제 좀 부족해도 법에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 규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근무 장소 변경 요청을 하면은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사항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대전시청 공무원 사건의 경우 실제로 그 이제 전직했던 부서에서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팀으로, 다른 이제 부서로의 변경 요청을 구두로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 뭐 그 옮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이제 구두로 거절 얘기를 듣고,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이제 그 절망이 극단적 심해지잖아요.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공무원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근무 장소 변경을 요청을 하고 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청이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면 이 대전시청 공무원 사고는 애당초 거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아까 김두나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제 하위 규정 가지고 노력을 전혀 안 해왔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의도가 아니고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지 않은 법은 이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정도의 약한 의미밖에 없고, 실제로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대전시청 공무원 사고와 대전시 소방서 공무원 사고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저희들이 대리하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제대로 징계가 되고 진상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조치로서 정부에서 선언을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장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바꿔가지고 적용을 아예 하든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은 정부와 국회가 또 대통령 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법 개정을 반드시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저희 변호사기도 하면서 똑같이 이 피해자들의 형제나 또 부모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정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세 분의 발표를 듣다 보니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령이나 하위 규칙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데 충분치가 않구나.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대전시에서 발생한 두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한 그 사건의 대리인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외부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지만이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야지만이 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예외적으로 뭐 소수의 누군가만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구나 그리고 나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이야기 및 제안들이 실제 공무원법 개정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오늘 정리된 자료를 모아서 정부 및 국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동 토론회는 좀 급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 진행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이병주 변호사님, 장동환 변호사님, 그리고 김두나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이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